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이재정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는 장연희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책 토론회는 원래 오프라인 행사로 좀 더 성대하게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저희 코로나 방역 조치가 강화돼서 부득이하게 비대면 온라인 중계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이채정 TV를 통해 시청이 가능한데요. 전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정면에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국기에 대한 시간 관계상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국영령 및 순국선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민주평통 정세현 수석부의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회를 주최하신 이재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회를 주관하신 재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제나 토론회에 함께하시는 양정숙 의원님도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 주실 분들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장을 맡아주실 여성평화네트워크 조용미 집행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민주평통 이창희 정책연구위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재동포재단 김봉섭 전문위원님 함께하셨습니다. 피스모모 이대훈 평화교육연구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외교부 박유리 정책공교외교 1과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님 개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드높고 오늘 참여하신 토론자 발제자는 물론이고 직접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우리 민주평통 예, 우리 정세현 전 장관님, 부의장님, 그리고
오래간 디아스포라의 정말 1세대를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디아스포라 운동을 통해서 공공정책, 외교정책의 한 역할을 든든하게 해오셨던 우리 김성곤 재해동포재단 이사장님도 직접 참여하시는 이 행사였기 때문에 사실은 더 큰 공간에서 그리고 더 큰 목소리로 해야 마땅했고 그렇게 되길 바랬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함께 준비해 주신 또 이승환 사무처장님 아직 자리에 못 하셨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러 실무자분들 그리고 관계해 주신 우리 박유리 과장님 공공외교에 있어서 외교부 내에서 여러 고민을 계속 엮어오신 특별히 또 제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장을 맡아주신 조영미 교수님과 저는 지난해 미국 디아스포라 여러 우리 재외동포 분들과 함께 그리고 또 세계 시민운동과 함께 미 하원의 국방수권법 부수 의견으로 사실상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미국 내에서 이끌어내는데 함께했습니다. 여기 외교부 그리고 또 공공기관도 함께 하시긴 하지만 시민사회의 역량으로 이끌어낸 정말 위대한 성과였습니다. 그것들이 저는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 파트너로서 그리고 또 외교의 당당한 주체로서 우리 공공외교가 지난 역사를 통해서도 오래간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말 외교의 시대에 필요한 공공외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심도 깊은 논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정세현 수석부의장님 평화통일 그리고 전쟁이 아닌 평화로 가는 길에 있어서 여러 해안들을 오늘 풀어주실 겁니다. 그 안에서 시민의 역할, 우리 공공외교의 역할, 그리고 우리 디아스포라 많은 재외동포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큰 그림으로 주실 말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재해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님 모셔서 환영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안경에 김이 설어서 잠깐만 좀 먹겠습니다. 이사장님 네. 죄송한데 마스크를 쓰시면 그래요? 방송에 편집이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재해동포재단 이사장입니다. 먼저 오늘 750만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와 공공외교란 제목으로 정책 토론회를 열어주신 우리 이재정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님과 또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실 좀 주제 발표를 의뢰받았습니다만은 제가 취임한 지 지금 얼마 안 돼서 그 자신이 없어서 좀 제가 그냥 인사말로 가름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면서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뜻으로 본 한국사라는 책을 읽고 크게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 동안 수많은 외침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우리 민족이 겪었고 이 디아스포라도 사실 그 과정의 하나입니다마는 이 고난의 역사에는 분명히 하늘의 뜻이 있고 그 최종 목적지는 한민족을 통한 세계 평화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민족의 건국 이념은 홍익인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군이 고조선을 세우실 때 이 홍익인간을 말씀하셨죠. 이 홍익인간이란 아시다시피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라는 뜻으로 이는 한민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니고 전 세계 인류를 이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홍익인간의 정신이야말로 공공외교의 중심 철학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재해동포재단 이사장을 맡아서 제주도로 가면서 750만 재외동포가 해외에 나가 있는 그 깊은 뜻이 무언가 생각해 보았더니 우리 민족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해외에 나간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홍익인간의 정신, 즉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려는 이 평화의 전도사, 다시 말해서 민간 공공외교관이 되기 위해 해외로 나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150년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의 최종 목적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공공외교의 방향은 국익을 위해서, 즉 우리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도움이 되느냐가 주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냉전 시대에는 남북한이 편을 갈라서 경쟁적으로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국제사회에서 자기 편 만들기에 소모적 경쟁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한민족 전체로서는 대단히 불행한 공공외교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구촌 시대의, 특히 평화시대의 공공외교는 특정 국가, 특정 진영을 위한 공공외교가 아니고 인류 전체의 공동선을 위한 공공외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6년에 제정된 공공외교법 제3조 공공외교의 기본 원칙에 의하면 1. 공공외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된다. 2. 공공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와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셋. 공공외교 활동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어서는 아니어야 된다. 대단히 잘된 조항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외교의 방향도 홍익인간의 정신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뿐이 아니고 전 인류의 평화를 위한 공공외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세계 인권선언문에 밝힌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를 통한 공공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또 과거사와 영토 문제, 환경 문제 등 모든 이슈에 있어서 상대방 나라의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위에서 주장을 해야지 그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국가의 마음을 사지 못하는 우리 편 만들기식의 공공외교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계인들은 우리를 코리아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국호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인데 과연 우리 300명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리들께서 이 코리아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코리아는 아시다시피 고려라는 말에서 나왔고 대단히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세계인들이 우리를 코리안이라고 부를 때는 너희는 홍익인간의 아름다운 이념을 갖고 태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세계를 밝히는 아름다운 민족이 되어라는 저는 하늘의 명령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이상의 구현도 우리 재외동포들이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참정권 행사도 적극 권유하고 한편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도 함께 유지하며 거주국과 모국이 함께 인류의 공동선을 구현하는 데 손잡을 수 있도록 재외동포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스크 때문에 숨이 가쁘네요. 끝으로 한 가지 좀 구체적인 제안을 인사말 하는 김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동포들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복수 국적을 확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로 한번 우리 이재정 의원님께서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복수 국적을 확대하면은 이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일 뿐만 아니라 첫째,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고 둘째, 병역 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되면 됐지 손해는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금 미국이나 일본 등의 그 나라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서 그 나라 시민권을 따고 싶어도 시민권을 따면 우리나라 국적을 잃어버릴까 봐 따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심정적으로. 저는 이런 분들한테 주저하지 말고 그 나라 참정권 얻어서 투표권을 가져라. 그래야지 사실 우리 그 재외동포들이 실질적인 힘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가져도 우리나라 국적도 함께 갖고 있으면은 심정적으로는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편이란 말은 사실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단 미국에서는 미국 시민권자로서만 살고 한국에서는 한국 시민권자로만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는 외국적 권한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죠. 그러나 어쨌든 미국 시민으로 살던 한국 국민으로 살던 우리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서 활동한다 그러면은 저는 절대 충돌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복수국적의 확대 문제를 우리 국회에서부터 좀 적극 권장해 주시면 제 동포들이 이 공공외교를 힘있게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이것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내빈분들의 인사 말씀을 많이 청해드리면 좋은데요. 시간 관계상 더 여쭙지 못하는 부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식순상에는 기념 촬영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좀 주최 측과 논의를 해서 기조 강연 후에 기념 촬영을 하는 걸로 순서 조정을 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회식을 이상으로 마치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조 강연 정세현 장관님 우리 수석 부의장님을 모시고 기조 강연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잠시 자리 정돈을 한 후에 기조 강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평통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 모시고 기조 강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하나만 써요. 처음에 제가 기조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 거절했습니다. 주제가 뭐냐 그랬더니 뭐 디아스포라라고. 난 디아스포라를 모른다.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조 강연할 정도의 지식이 없다. 비유한다면 나는 트로트밖에 못 부르는데 조용필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것처럼 생소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즘 제가 자주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다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뭐 종전선언, 공공외교 이쪽으로 말씀하셔도 된답니다. 그러면 간다. 왜? 내가 이재정 의원을 좋아하니까. 정말 말 잘해요. 청산 요소가 가끔은 내용이 없기 마련인데 내용이 아주 굽이굽이 내용이 있으면서 쉬지 않고 그러는, 대단해요.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주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공공외교 전략,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99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말이, 그 용어가 나왔습니다. 일명 그때는 페리 프로세스라고 불렀었는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99년 9월 달에 한국과 미국의 공식적인 대북 정책이라고 그럴까, 또는 북핵 또는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으로 세팅이 됐었습니다. 그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말 속에는 이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반쪽 남은 한반도 냉전 구조, 반쪽은 한소수교와 한중수교로 허물어졌기 때문에 냉전 시대 때 적대 관계에 있던 소련, 중국과 우리가 수교를 하면서
냉정구조의 절반은 허물어졌는데 그때 마저 허물어지지 않은 북미 적대 또는 일북 적대 이것이 마저 해체되지 않으면은 한반도의 냉정구조의 절반이 마저 해체되지 않으면 영원히 북한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이걸 그런 일을 못하도록 하려면은 그 한반도 냉정구조를 해체하는 냉정구조의 절반만 남은 냉정구조를 마저 해체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핵심은 북미 수교다. 북일 수교다. 이걸 해주겠다고 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한 방에 되지는 않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1단계, 2단계, 3단계 접근론이었었습니다. 페리 프로세스는. 그리고 그것은 뭐 이름이 페리 프로세스였지만은 사실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추동해서 그러한 정책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시는 대로 98년 8월 31일 날 북한이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일본 열도 상공을 가로질러서 태평양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시험 발사가 아니라 아주 실전 발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8월 18일 날 나중에 페이크 뉴스로 판명이 났지만은 8월 18일 날 뉴욕 타임스에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단서로 시작된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북한이 클린턴 정부 초기에 94년 10월 21일 날 제네바 합의에서 중단하기로 했던 핵 활동을 이 지하 동굴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다 하는 식의 일종의 북핵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북한은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건 모략이다. 미국에서는 보자, 실물을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그 와중에 북한이 난데없이 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이에요. 8월 31일 날. 그러면서 클린턴 대통령의 햇볕 정책 지지 입장을 비판하는 여론이 미국 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해서 말하자면 클린턴 정부와 약속한 핵활동 중단 약속을 깨고 지하 음습한 곳에서 다시 핵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 그리고 미사일을 발사해서 일본 열도 상공으로 일본 열도 상공을 거쳐서 태평양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하고 무슨 화해 협력이며 평화 프로세스냐? 이건 다 헛짓이다. 의미 없다. 이런 여론이 일어날 때 한국 정부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미국 정부를 설득해서 별도로 말하자면 국무부나 국방부 또는 안보부 장관이 책임지지 않고 별도로 대통령과 직통하는 그런 고위급 대북정책 조정관을 임명하도록 요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과 협조해서 만들어낸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일명 페리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그때 페리는 대북정책 조정관에 임명된 페리는 사실은 클린턴 정부 일기 때 영변 핵단지를 폭격할 계획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영변 핵단지를 폭격을 해서 발본색원해야만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미국에서 생각을 했던 거죠. 미국식 사고방식의 소산입니다. 압박과 제재 아니면 극단 최악의 경우에는 군사적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미국식 사고방식이었지만은 소산이었지만 결국 그게 엄청난 피해를 불러오고 감당할 수 없는 후과를 가져온다라는 판단에서 이게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건
취소가 됐었습니다. 94년 바로. 그리고 이제 바로 북미 간의 협상을 시작해서 소위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 수교를 약속하고 북한이 핵 활동을 하지 않는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94년 10월 21일 날 합의가 체결된 소위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 Basic Agreemen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DPR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클린턴 정부 때 그 합의가 된 북한의 핵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합의를 해준 제네바 기본 합의의 핵심은 북한의 핵 활동 중단과 미북 수교였었어요. 수교 협상 개시.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200만 킬로와트짜리를 줘준다. 경제 지원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북한은 핵 활동을 계속 안 했습니다, 사실은. 예. 부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난데없는 이유를 들어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면서 북한이 다시 핵 활동을 재개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가할 때까지 8년 동안 최소한도 북한은 핵 활동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가 햇볕 정책 시절이었었습니다. 제 경력을 얘기하는 것이 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박정희 정권 말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계속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북핵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됐고 어떤 식으로 풀릴 뻔했고 어떤 식으로 무엇 때문에 꼬여가지고 다시 악화됐고 하는 과정을 가까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리 프로세스를 지켜봤었는데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 때는 저는 통일부 차관이었었습니다. 북핵 영변 핵단지 폭격 계획이 나오고 전 국민이 그것 때문에 공포에 떨었던 시절을 그때는 저는 94년에는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있었는데 미국의 북핵 정책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참 저 사람들이 저기까지 그렇게 생각 못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또 오늘 보도에서 잘못 나가면은 또 미국 비판했다고 기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현장에서 경험을 했던 걸 그대로 그냥 국민들한테 이런 형식을 통해서 보고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북핵 문제 발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좀 장황하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아까 잠시 한소수교, 한중수교 얘기를 했지만은 소련과 중국은 냉전 시대 북한의 동맹이었었습니다. 그걸 노태우 정부가 77 선언에서 한소수교, 한중수교를 운영하고 싶다. 말하자면 남북 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에 평화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련, 중국과 수교하고 싶다. 그러니 미국, 일본도 북한과 수교를 함으로 해서 냉전 시대에 구축된 대결, 적대 관계를 좀 종식시켜달라. 그래서 우리는 수교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일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소 수교가 90년 9월, 그 다음에 한중 수교가 공식 수교 행위는 92년 8월 25일 날 됐지만은 이미 방침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동맹이 없어진 상황에서 90년대 초반에 동그라판을 흔들리고 그러면서 소위 거기서 시스템 트랜지션, 뭐 시스템 체인지, 레짐 체인지 이런 것이 일어날 때 북한이 느꼈을 공포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동떨어져 살 수 없다면은 북한이 어떤 경우에 불안해하고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가를 한 번쯤 생각하고 전략을 세워야죠. 그때 북한이 미국한테 92년 1월 달입니다. 한쪽에서는 남북 총리국 회담을 통해서 기본 합의서가 이제 거의 말하자면 마무리가 됐고 적어도 남한으로부터 흡수 통일당할 위험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남은 이 위험은 미국에 있다.
미국이 한소 수교, 한중 수교에 걸맞게 북미 수교, 북일 수교를 주동해 주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트집을 잡고 우리를 칠 거다 하는 불안감을 북한은 느꼈던 거예요.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는 문제, 우리 입장에서 맞느냐 틀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미국한테 참 중대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92년 1월 21일입니다. 박유리 회장님, 이거 외교문서에 있어요. 당시 노동당 국제비서 김용순을 뉴욕으로 보내서 워싱턴까지는 못 가니까 아놀드 켄터 국무부 부장관인지 차관을 뉴욕으로 불러내서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수교만 해주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를 앞으로 요구하지 않겠다. 미군 주둔을 전제로 수교만 해달라. 통일된 뒤에도 미군은 남아있을 수 있다. 통일된 뒤에 나토의 모자를 쓴 미군이 독일에 남아있으면서 유럽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역할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미군은 동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정말 충격적인 제안이고 매우 어떤 점에서는 국제 정치학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그건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바이탈 인터레스를 보장해주면서 수교를 해달라는 건데 아버지 부시 때죠.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IAEA를 시켜서 92년 1년 내내 특별 사찰을 요구하면서 북한 압박에 들어가고 중단됐던 팀 스피릿 훈련을 93년 3월부터 재개하기로 이미 방침이 확정돼 가지고 준비가 시작되니까 93년 3월 12일 날 북한이 드디어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핵활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한중수교, 한소 수교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북한이 북미 수교를 요청하는 그 시기에, 그 상황에서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북미 수교를 요구했는데 그걸 들어줬더라면 아버지 부시 정부 때인데 그렇다면 북핵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는데 그래도 클린턴 정부로 넘어와서는 협상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네바에서 북핵 중단, 핵활동 중단과 북미 수교 그리고 경수로 지원이라고 하는 이 2대1의 소위 그 거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럴까 중단시켰어. 북한의 핵활동 의지를. 근데 부시 정부가 이제 들어서기 전이지만은 그 남쪽에서 그때는 김영삼 정부 때인데 남쪽에 한국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햇볕 정책이 추진되자 우리 국내에서도 상당한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남남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그 바람은 바로 바다를 건너서 미국까지 건너가죠. 여기 친미 그 성향이 많이 있으니까 미국에다 대고 계속 김대중이 잘못한다. 이게 지금 빨갱이 돕는 거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미국의 보수적인 생각 또는 그 반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클린턴이 지금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선샤인 팔리시 지지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하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해버리니까 이게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정부가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도록 여러 가지 작용을 뒤에서 했는데 그래서 페리는 나중에 이거는 이름만 페리지 실질적으로 임동원 프로세스다. 또 임동원 수석이 전부 다 이제 뭐 아이디어를 공유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건데 그 덕담으로 이건 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얘기한 거니까 이건 김대중 프로세스다는 식으로 세 분 사이에 덕담이 오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그때 페리 프로세스대로 1단계에서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면은 미국이 경제 지원을 해주고 2단계에서 북한이 핵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면은 3단계에서 북미 수교를 해주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건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계를 다른 말입니다. 말하자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줌으로 해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또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치지 않겠다는 정치 외교적 행위는 수교죠. 법률적 행위는 평화협정이고, 그렇게 해서 북한이 오케이를 했어요. 일본도 좋다, 중국, 러시아 다 좋다고 그러고, 마지막에 북한에 들어가서 99년 5월달에 들어가서 보여주니까 북한이 이렇게 하면은 자기네들이 앞으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하등의 필요가 없다. 수교만 해주면 된다. 평화협정만 체결해주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 평화롭게 살 수 있다. 그게 페리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특징은 외교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 압박과 제재가 아니라, 또 하나 특징은 단계적으로 접근한다. 1단계에서 북한이 할 일과 미국이 할 일, 2단계에서 북한이 할 일과 미국이 할 일, 3단계에서 뭐 미국이 할 일, 국제사회가 할 일. 오늘날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얘기가 다시 나오는 이유는 북핵 문제가 30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대북 정책의 기본 기조로 삼고 있죠. 평화 프로세스를 구축하자. 금년 들어서는 이제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늦었지만 이 종전선언을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종전선언으로 평화 프로세스를 완결하자.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마중물로서 종전선언을 끌어내야 된다. 이 구도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종전선언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완결시키고 그렇게 해서 5천만 국민, 특히 북쪽에 2,500만 주민이 있지만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와서 5천만 남한 국민들이 적어도 전쟁 공포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인데, 그거는 종전선언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이제 원리상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 얘기를 하니까 비핵화도 안 됐는데 웬 종전선언부터 하냐 하는 식의 정말 순서를 모르는 그런 코멘트를 한 정치인들도 있었고 언론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과정을 시작하는 이 첫 단추입니다. 근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면은 북핵 문제가 없을 때는 몰라도, 북핵 문제나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가 없을 때는 몰라도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불거진 상황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소위 비핵화 협정도 동시에 진행이 돼야만 됩니다. 이건 미국이 그동안에 비핵화를 시키겠다고 강력하게 자임하고 나섰기 때문에 미국이 비핵화에 적극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달라는 것은 북한이 간절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오래된 그들의 수건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미국의 오래된 대북 정책의 목표입니다. 또 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대한민국 대북 정책의 기본 목표도 북한의 비핵화죠. 북한의 비핵화가 돼야만 남북 화해 협력도 되고 평화 번영도 되고 뭐 평화 프로세스도 마무리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그걸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확실하게 달성을 해가지고 적어도 북한 핑계대고 한국이 무슨 핵무장을 하겠다느니 또 일본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느니 해서 핵 도미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평화협정 협상 과정과 비핵화 협상은 이건 어떤 점에서는 표리의 관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비핵화 협상의 핵심은 미국과 북한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긴 돼 있지만은 그래도 결정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또 한쪽의 결정권은 북한이 가지고 있으니까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결정권은 북한이 가지고 있고,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데 대한 대가를 줄 수 있는 대가인 북미 수교라는 그 대가를 줄 수 있는 결정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이게 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종전선언이라는 입구로 들어가면은 바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두 가지 협상이 시작되게 돼 있는 원리를 안다면은 비핵화도 안 됐는데 종전선언을 왜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죠. 자,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시간이 거의 다 돼 그냥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그 공공외교 쪽으로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제 기억에는 이 공공외교라는 말을 반기문 외교부 장관 시절에 그분이 꺼냈던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시기에 정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반기문 장관은 외교부에 계셨고 저는 통일부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퍼블릭 디플로마시. 근데 이게 번역을 공공외교라고 번역한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박유리 과장님. 퍼블릭이라는 것은 공공이라는 말보다는 물론 공공성도 있지만은 이 대중들도 외교에 참여하라. 국민들 전체가 외교에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 솔직히 말해서 외무부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외무부가 상대하는 게 미국 국무부고 뭐 그다음에 중국 외교부고 다 이렇게 소위 그 공식 외교 관련 기관들인데 이게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여론 그다음에 정치권의 어떤 언론 싱크탱크 이런 데서 자꾸 얘기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정책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바람에 그쪽도 커버를 하려면은 외교부에 있는 외교관들만 가지고 안 되겠고 국민들 전체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 대단한 그때는 발명품으로 인정이 됐었습니다. 반기문 장관께서 퍼블릭 디플로마시 얘기를 했을 때. 그 지금 민주평통에는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공공 외교를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과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평통 의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의장이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미국입니다. 또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들이죠. 뭐 유럽에도 있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유럽에 셋이나 있으니까 또 아시아에도 하나 있지만은 요즘 미중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지금 우리가 대중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별도의 문제로 또 새로운 고민입니다만은 어쨌건 공공 외교를 하는데 미국의 민심에 호소를 해서 미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공공 외교의 목적 내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 평통에 아까 김성권 이사님께서 영주권과 시민권 그다음에 우리 교민들이 들 수 있으면 시민권 빨리 받아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옳은 말씀이에요. 유권자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수가 적건 많건 그리고 뭐 한 표가 이쪽으로 붙느냐 저쪽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데 유권자가 돼가지고 미국 상원의원이 됐건 하원의원이 됐건 의회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그런 결의안이 나오도록 해준다면요 덜 나위가 없죠. 근데 종전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전선언을 시작을 해서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데는 평화 프로세스 과정을 밟아 나가는 데는 역시 한번 만들었다가 써먹지 못했던 페리 프로세스의 2.0 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며칠인가요?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하고 이인영 장관하고 저하고 셋이서 화상회의를 할 때 페리 조정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 때만 해도 북한이 핵보유국은 아니었고 ICBM도 없었기 때문에 뭐 좀 쉬웠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북한이 핵실험을 여러 번 했고 ICBM도 지금 13,000km급 ICBM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두 가지를. 그 얘기가 이제 보도가 잘못되니까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갔는데, 핵을 포기하지, 그분 뭐 취지는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인즉 이걸 반대급부를 세게 해주면서 반드시 그걸 끌어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이게 경제 지원도 뭐 어설프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세게 해줘야 되는 거고, 수교도 시간을 빨리 앞당겨주면 뭐 저는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결심하기 나름이지만. 근데 미국의 새 정부의 외교안보 담당자들의 성향으로 봐서 그런 식으로 쉽게 통 크게 접근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을 뭐 불량배라고 부른 대통령 밑에 그 다음에 one of the world's worst tyrants, 그러니까 폭군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식의 그 대북권을 가지고 있는 데서 그렇게 1대1로 협상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톱다운도 아니고 바텀업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솔직한 얘기로 부지 하세월이더군요. 트럼프 때 비로소 톱다운 방식으로 북핵 협상을 해봤는데 그건 뭐 시간이 별로 안 걸렸지만, 클린턴 정부 때나 그다음에 그 부시 정부 때나, 오바마 때는 뭐 협상 자체가 없었으니까, 부시 정부 때 차관보급 협상을 시작해가지고 결론이 날 때까지 짧은 것은 2년 아니면 3, 4년 걸리더군요. 그래서 이게 보통업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바이든 정부와 협력하는 관계에서 해법 묘수가 없겠는가. 근데 이제 페리 장관이 그날 화상회의 하는 자리에서 이런 아주 뭐랄까 신통한 말씀을 하셨어요. 12월 달에 바이든 당선자를 만나는데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과거에 한번 있었던 북핵정책 조정관, 대북정책 조정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한국의 카운터파트와 협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건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대북정책 조정관 제도는 톱다운도 아니고 바텀업도 아니고 세미 톱다운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만 그렇게만 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도 높아지고, 북핵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해야 될 외교적인 과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트럼프 때 잘못된 건 전부 다 뒤집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 면에서 북핵 문제는 저 아래로 가 있는데, 그래도 국무부에다 맡겨놓으면은 그건 뭐 그야말로 동아태 차관보가 움직여야 되는데, 동아태 차관보가 청문회 통과해서 취임할 때까지 6개월은 걸리는 거고, 그럼 내년 7월까지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부장관, 장관 결재 받고 뭐 백악관 얘기하고 대통령 결재 받아가지고 합의를 끌어내려면은 그것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다 이거예요. 빨리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거지만 대통령이 나설 가능성은 없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핵능력 축소를 약속한다면은 만날 용의는 있지만은 핵능력 축소를 약속하지 않으면 안 만나겠다는 걸 분명히 했죠. 근데 북한은 먼저 그렇게 약속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일을 하겠다는 약속부터 하고 협상에 나가지 않습니다. 미국은 뭐 할 건데? 우리가 그거 하면 미국은 뭐 해줄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미국으로서는 네가 능력 축소를 약속하면 내가 협상 회담장에는 나가줄게 하는 정도 가지고는 김정은을 정상회담으로 못 끌어낸다 이거죠. 그러면 정상회담에 준하는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는 대북정책 조정관 제도를 미국이 좀 채택을 해주고, 그걸 하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외교 라인에서도 미국 정부에게 그런 좀 요청 내지는 설득할 필요가 있고, 지금 공공외교 담당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공공외교 차원에서 저희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뭐 또는 한국 내에서 이른바 한미 관계 소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 미국의
미국 통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대북 정책 조정관 제도를 미국 정부가 처음부터 좀 실시하도록 채택하도록 이렇게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은 문재인 정부 임기 이내에 뭔가 문제 해결책이 합의가 되고, 합의라는 것은 북한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북한이 트럼프 정부 때 싱가포르 회담을 하고 난 뒤에 폼페이오 이하 실무 관료들이 계속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문인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나 또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은 잊어버리고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사망에 나오는 한반도 비핵화 중에 그것도 북한의 선 비핵화만 요구하고 나서니까 셈법이 틀렸다. 북한은 그 모든 걸 단계적이고 동시 행동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미국은 큰 나라고 센 나라고 무서운 나라고 강력한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가만 있지 않고 뭐 제재를 가하거나 압박을 가해오지만 미국이 약속을 어기면은 우리는 꼼짝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항상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이 뭘 하면은 동시에 미국이 뭘 해주고, 미사일에 관해서 북한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면 그만큼 파격적인 대가를 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최종적으로 수요까지 마무리해 준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핵과 미사일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다. 도보다리 대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종전하고 불가침만 보장해주면 우리가 왜 핵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겠습니까? 핵을 내려놓아야만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냥 무턱대고 경제적인 그런 어떤 그 번영이 소망스럽고 그것이 갈증 나서 핵부터 내려놨다가는 미국이 무슨 핑계를 대고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을 할지 모르는 상황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종전이 필요하고 종전선언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의 불가침이 필요하다. 불가침 보장이 필요하다. 그건 평화협정이죠. 김정은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그러는 식으로 또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북한 말들은 저는 뭐 오랫동안 북한을 쭉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김일성도 거짓말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노동신문도 거짓말만 쓰지는 않습니다. 김정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거짓말만 하리라고 볼 건 아니에요. 특히 이렇게 상대가 있는 문제, 외교 또는 협상, 여기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일단은 그 말을 진심이라고 믿고 그 말이 행동으로 이행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외교고 협상이고, 뭐 그런 그 지혜를 짜내는 것이 전략 아니겠어요? 나쁜 놈들이니까 거짓말이야. 그리고 배드 비헤비어 리워드는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해결 못 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제발 소위 불량배니 또는 폭군이니 악의 축이니 또는 폭정의 전초기지니 깡패국가니 이런 식으로 미국이 그동안에 북한한테 붙여왔던 데모나이즈 해왔던 그런 이 라벨들을 보고 그런 깡패국가로서의 북한, 악의 축으로서의 북한, 자기네들이 성격 규정해놓은 불량배로서의 북한, 폭군의 하나로서의 북한을 상대한다는 생각을 좀 버리고 그야말로 협상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나가면은 그들도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한다. 하는 좀 그러니까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과장님, 잘 부탁합니다. 네, 언제나 한반도 평화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우리 정세현 수석부의장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게 시간이 저한테 30분이었다고 그랬는데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저희 수석부의장님께서 강연을 진행하시는 동안 저희 유튜브 이재정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
토론회에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몇 곳만 소개를 해드리면 미얀마, 미국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독일 베를린, 파푸아 누기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호주 브리즈번, 남태평양 바누아투, 뉴질랜드 오클랜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정말 저희 한인들이 함께 이 토론회를 뜨겁게 지켜봐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특히 댓글 중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미국 정권 교체 시기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공외교의 골든타임이라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 김성곤 이사장님께서 이중국적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제 저희 정세현 부의장님께서는 일정 때문에 이제 기조 강연 마치시고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혹시라도 꼭 한 번만이라도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잠깐 질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정수 의원님. 네. 그 한반도 TF에서도 그 미국을 방문해서 여러 이제 하원 상원 이제 그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재외교포 사회에서도 이제 조금 그 분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에서 너무 태극기 부대가 막 조금 이제 요란하게 한 이유로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더 심각해져서 분열 상황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또 그 외교위원장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출에 있어서도 또 브래드 셔먼 쪽을 지지하는 그 파하고 또 그레고리 믹스 쪽을 지지하는 그 재외교포 사회도 이렇게 분열이 돼서 또 곧 이제 야당도 방문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가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그 한국은 일단 그 의견 통일부터 좀 해가지고 와라. 왜 한쪽은 대북 제재를 하라 그러고 한쪽은 또 평화 프로세스로 가야 되고 이렇게 의견이 다르냐. 조금 그 미국에서도 정책을 세우는데 그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막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글쎄, 장관님께 그것까지 질문 드립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 내에도 우리 사회 내에도 반북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친북이라고까지 말할 건 없지만 반북으로만 살 수는 없고 뭔가 화해협력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른바 남남 갈등이라는 게 있는데 재미동포 사회도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들어주기 싫으니까 그 핑계를 대는 거지. 미국의 무슨 정치인들이나 또는 그 관료들이 너희들은 왜 이쪽 얘기, 이 사람 얘기 한 목소리로 와 그런데 미국 내는 한 목소리인가? 여론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여러 갈래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공공 외교를 하는데도 정부 지금 바로 이런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돼서 공공 외교를 할 때는 정부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을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일본 내도 있고 일본도 완전히 민단하고 청년하고 쪼개져 가지고 일본 정치권에도 영향을 준다고 그러지만은 미국이 중요하죠. 근데 미국 내에도 미국 내에도 반복이 있고 비반복이 있듯이 정치권에도 우리 국민 여론도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까지 해결을 하는 방안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데까지 해야죠. 네. 아니 그러지 말고 양 의원님이 직접 미국으로 가세요. 자가격리 좀 하고 가가지고 막 외치고 댕겨요 그냥. 네. 딴소리 하지 말라고. 네. 이재정 의원님께서도 손을 잠깐 들으셨는데요. 네.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보충해서 같이 공유하면 싶어서 우리 디아스포라 그리고 또 우리 시민 공공 외교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성격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저도 정부 구성원의 일원이나 진배 없는데요. 같은 목소리일 필요는 없지만 우리 사회가 다양한 목소리 때로는 갈등하고 있지만 또 그게 우리 사회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긴 한데 그럼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부의장님께 하나만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브레이크 뉴스의 김충렬 기자인데요. 지금 아까 강연 중에 미국은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나 하는 그 배경에는 미국의 그 네오콘들이 지금 현재 한반도를 분할 통치를 하면서 파이가 그 분할 통치를 하면서 무기를 전쟁 국면을 야기시키고 무기를 파는 게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공공외교를 집중할 때 오히려 정치적 통일은 어렵더라도 한반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갔을 때 오히려 그 파이가 더 크다. 이렇게 좀 미국의 네오콘들을 좀 설득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니, 미국의 네오콘을 설득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자고요? 아니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으로 가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되는데 미국의 하는 행태를 보면은 분할 통치를 해서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시켜가지고 지속적으로 무기를 팔아먹는데 방위분담금 이렇게 올리고 이런 것에 좀 현안이 돼 있는 것 같고 한국은 선생님 죄송하지만 그런 것도 저희가 그런 거지만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평화협정으로 가서 한반도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데 미국의 네오콘들은 늘 전쟁 국면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야기시켜서 무기 판매하는 데 좀 현안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네오콘이 지배하던 네. 부시 정부 시절에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 네오콘 시대는 아니니까. 그래도 바이든 정부가 지금 오바마 3기가 되느냐 클린턴 3기가 되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클린턴 3기로 갔으면 좋겠고 특히 페리 프로세스 2.0을 만들어 가지고 대북정책 조정관 제도를 통해서 세미 톱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판을 짜놓고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어 속담이지만 태양에 비칠 때 건초를 맞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는 그나마 지금 이 부시 정부 같은데 비하면은 이건 태양에 비치는 시간이에요. 이때 빨리 우리가 문제 해결에 어떤 그 고비를 넘겨놓으면은 되는 거고 네오콘이야 뭐 다시 또 집권하면은 또 그들은 그렇게 나가겠죠. 그러나 다행히도 그들이 집권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행운일 수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석 부의장님 급하게 이동하셔야 되시는데 부의장님 기념 촬영 혹시 잠깐 괜찮으실까요? 네, 기념 촬영 잠깐 같이 해주시고 네, 기념 촬영 잠시 하고